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르면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 방식이 각자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뀝니다. 당장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 자녀는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오늘 정부가 내놓은 이 상속세 개편안, 이 핵심이 뭡니까? 네, 각자가 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지금 제도로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뗀 나머지를 상속자들이 각각 가져가죠. 상속세는 물려받는 돈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 비율이 올라가는 누진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을 전체 금액이 아닌 상속자들 각각이 나눠받는 돈으로 나누면 당장 내야 하는 세금이 줄게 됩니다. 가령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물려주는 경우를 예로 들면요. 지금은 15억 원을 기준으로 3명의 상속자가 4억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각각이 물려받은 5억 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럴 경우 5억 원이 모두 기본 공제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기재부 세제실장 일원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를 하고, 그래서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이 돼서 이제 과세 형평이 좀 더 도모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일단 이 상속받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배우자가 내는 이 상속세가 가장 많이 줄어들겠군요.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이번 정부안입니다.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자녀 둘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요. 지금은 일괄로 5억 원을, 배우자에겐 법이 정한 상속 비율, 그러니까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8억 6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데요. 정부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세금을 전액 공제받게 됩니다. 현재 한 명당 5천만 원인 자녀 공제는 한 명당 5억 원까지 10배 올리는데요. 다자녀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추가로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상속자 각각의 상황에 따른 세금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과표 구간을 올리거나 최고 세율을 낮추는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면 이 대부분의 경우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야당의 이 부자 감세 이 주장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당장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쯤 국회에 낼 계획인데요. 이후 세금 징수 시스템을 준비하고 보완 입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괄 부과에서 각각으로 과세 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빨라도 2028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거란 예상이죠. 국회 기재위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긴 합니다만 앞서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실제로 민주당은 상증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서 제외하고 여당과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점인데요. 국회가 지금의 세제 방식을 큰 틀로 놓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던 중에 나온 정부발 개편안을 두고 집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재건축 계획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꼴찌였던 우리 주식시장이 최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상승률이 유럽에는 못 미치지만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증시를 앞서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관세 폭격의 전장 속에 코스피가 2,570선을 회복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뭐 사실 오늘 우리 시장 뭐 시작 전만 해도 좀 불안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예상 밖으로 좀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네, 간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격화하는 듯 했지만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했죠.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지수를 일으킬 힘이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도 지수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관세, 반도체법 폐지 우려까지 겹친 우리 반도체주가 갑자기 이 분위기 반전을 한 이유는 뭡니까? 네, 반도체 수요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어제 나온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 부문 재고가 전년 대비 1조 3천억 원가량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당초 예상보다 D램 수요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이고한신 정책과 딥시크 개발 이후 저가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요 회복에 따라 D램 재고도 빠른 속도로 소진돼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가에서 현재 D램 보유 재고가 10주 이내로 소진이 되고 2분기 가격 안정화를 예상하고 있고요. 낸드 쪽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하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낸드는 지난해 9월부터 글로벌 공급 과잉과 스마트폰, PC 등 전방 산업 재고가 겹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무려 3개월 사이 가격이 반토막이 나자 지난해 4분기부터 낸드 생산 업체들이 본격적인 감산에 들어갔었거든요. 최근 샌디스크 등 일부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시장에선 적극적인 감산 정책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하반기 시장 수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뭐 실적 전망도 뭐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은 20%가량, 2분기에는 40%가량 줄어들며 저점을 찍고요. 3분기에는 9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네. HBM 시장 주도권이 굳건한 SK 하이닉스는 올해 매분기 줄곧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영업이익이 30조 8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됐는데 오늘 철강주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건 이유가 뭡니까? 네, 이미 어느 정도 우려가 선 반영됐다는 점이 작용을 했었겠고요. 네. 전 세계를 상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미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보다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나 멕시코 등에 타격을 주면 우리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그동안 한국 철강 제품은 일정 물량만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는데 25%의 관세가 붙는 대신 쿼터제가 사라지면서 품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용 강판이나 니켈, 도금 강판 등의 품목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국내 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이 판매 장려금 정보를 공유하고 7년간 번호 이동 가입자 수를 맞춰온 이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 통신업계가 맞는 과징금 중에 역대 최대 규모인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봤더니 이 겉보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공정위가 1,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매겼는데 그 기준은 뭡니까? 네, 말씀대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회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427억 원, KT 330억 원, LG U+플러스 383억 원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죠. 실제로는 5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붕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9.5에서 20% 수준에서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 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로 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 규제 과정에서 담합이 진행이 됐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예상보다 과징금이 적었는데 통신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공정위와 통신사의 이 주장이 엇갈리는 이 쟁점은 뭡니까? 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통신 3사가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는데도 공정위가 담합으로 최종 판정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네. 그동안 통신 3사는 방통위의 규제를 따른 것을 공정위가 문제 삼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에 공정위는 규제기관의 충돌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에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있고요.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외가 될 수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특히 방통위 의견도 의원의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단통법과 공정거래법이 충돌하는 셈인데 이걸 가지고 이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매기는 게 이 정부 부처가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신사들 당연히 행정소송에 나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신 3사 모두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단통법을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KT도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중복 제재를 받은 만큼 과징금 부과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미 7년간 방통위로부터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32회에 걸쳐 과징금을 약 1,500억 원을 물기도 했는데요. LG유플러스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는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인데요.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일단 과징금은 내야 해서 대규모 현금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 자, 엔화 강세 속에 원엔 환율이 2년여 만에 100엔당 1,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월요일 은행 창구에서 사는 엔화는 100엔당 1,000원을 넘어서기로 했습니다. 자, 일본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과는 정반대로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화의 가치 절하가 불공정하다는 발언을 쏟아낸 영향으로 엔화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과정이라는 점도 엔화 강세를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경제부 유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먼저 오늘 환율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 원엔 재정 환율은 오늘 고시가격 기준 979.9원을 기록했습니다. 2년 만에 최고가를 터치한 어제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이 흐름을 좀 보면 넉 달 만에 800원 후반에서 100원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을 넘기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 원엔 환율은 지난 2023년 4월 28일 이후 줄곧 100엔당 1,000원 아래를 맴돌았습니다. 이 원엔 환율이 오른 것은 엔화 가치가 오르는 반면 원화 가치는 떨어져서인데요. 이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147.8엔을 기록했습니다. 이 5개월 내 최고가를 보인 어제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반대로 이 원달러 환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말 1,474.1원까지 오른 뒤 이후 소폭 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1,450원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일본은행이 올해 많으면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엔화 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연 0.5%로 인상하고 이 본격적인 긴축 사이클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의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일본은 최근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이 연율 환산 기준으로 2.2%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보다는 하향 조정됐지만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성장률이 주춤하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조건으로 내세운 2%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일본은행이 올해 최소 2차례, 많으면 3차례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엔화 투자 매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더해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이에 따른 미국 증시 급락이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반대로 우리는 이 트럼프 관세 충격에 일본보다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발 관세 위협에서 일본은 좀 다소 벗어나 있는 그런 모양새죠. 네. 일본은 상대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낮고 또 미국이 직접 겨냥하는 주요국도 아닌데요. 반대로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관세 위협에 더 취약하다는 인식이 이 통화 가치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36%에 달하는 반면 일본의 수출 의존도는 14%에 불과합니다. 네. 또 최근 초장기 국채 수요가 늘면서 이 3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새 회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부채 비율을 낮춰야 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증권사들도 초장기 국채 매입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 초장기 국채의 수요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경제의 역동성이 좀 떨어졌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모험 자본에 투자돼야 될 돈이 만기가 길지만 금리가 높은 초장기 채권으로 쏠린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제 엔화가 쌀 때 사두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걸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더 사야 하나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이 100엔당 8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네. 이 엔화를 사모은 투자자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5대 은행 엔화 예금 잔액을 보면 올해 2월부터 엔화 예금 잔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조 693억 엔으로 꾸준히 잔액이 늘던 엔화 예금은 2월 1,603억 엔, 3월 206억 엔이 줄며 한 달 반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2천억 엔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쌀 때 엔화를 매입했던 투자자들이 엔화 환율이 오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엔화로 돈을 빌려 쓴 기업들도 대출 상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 말 778억 엔에 달했던 잔액은 지난 7일 724억 엔으로 줄었습니다. 엔화 대출 차주는 장기로 시설 자금을 충당하거나 이 수입 대금을 치르기 위해 돈을 빌리는 기업이 대부분인데 엔화 대출 이자율이 오르고 있어 엔화 대출을 좀 갚고 있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이 K9 자주포로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이 K방산이 이번엔 세계 최대 총기 시장인 미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미국의 민간 총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미국엔 사실 유명한 총기 메이커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국내 기업인 S&T 모티브가 미국에 진출을 한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겠다고 공식화를 선언을 했었고요. 네. 군복무를 했거나 이제 슈팅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K1이나 K2와 같은 이 K 시리즈 총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K 시리즈 총기는 이제 한국군의 주력 총기인데요. S&T 모티브가 100% 제조했습니다. 네. S&T 모티브의 전신은 총기 국산화를 목표로 대우그룹이 1981년도에
국방부의 이 무기 공장을 인수해서 만든 대우 정밀이고요. 네. 지난 2006년에 S&T 그룹에 넘어가면서 S&T 모티브가 됐습니다. 국내 총기 시장은 2016년 들어서 다산기공을 비롯한 경쟁사들도 뛰어들며 경쟁 체제가 됐는데 S&T 모티브가 여전히 K 시리즈로 시장을 꽉 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도 늘어나면서 총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3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또 S&T 그룹에는 또 다른 방산 계열사 S&T 다이내믹스라고 있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의 결합체인 파워팩을 생산하는 업체가 S&T 다이내믹스, 또 이제 총기를 만드는 업체가 S&T 모티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T 모티브가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은 아닙니다. S&T 모티브는 대우 정밀 시절이었던 1986년에 미국의 민간 총기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주로 K2 소총 등을 판매했는데 미국의 총기 부품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지난 2017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세계 최대 총기 박람회인 미국 샷쇼에 참가해서 K2 기반의 최신형 총들을 전시하며 시장에 재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S&T 모티브는 지난해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이 총기 조립용 공장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네. 또 현재 법인인 S&T 디펜스도 설립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미국 법무부의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의 허가를 받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K2 소총을 판매할 예정인데 $1,000대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제품명은 K2S로 K2와 형상은 같지만 현지 법에 따라 연발이 아닌 단발로만 쏠 수 있는 총입니다. 미국 총기 제조 산업 발전을 위한 미 연방 법률에 따라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이 만들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미국제입니다. 또 K2S에 이어서는 한국군의 특수부대가 사용한 이 K13 기관총 판매도 검토 중인데요. 다만 K13은 지난해 탄 폭발 사고로 전량 회수됐던 총기인 만큼 결함 문제를 해결했을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부품사 때문이었지만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한 차례 실패를 했는데 예. 뭐 이번에는 뭐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까?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전략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총기 시장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5%에 불과한 전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한 미국인이 보유한 총기는 4억 정으로 추정이 되는데 전 세계 총기류의 50% 이상에 달합니다. 또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수정 헌법에 총기 휴대 및 소지의 권리를 들어 총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민수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경쟁사인 다산기공도 미국의 권총과 소총을 팔고 있는데 지난 5년 새 수출량이 1,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던 총들을 수집하는 레트로 현상이 번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종됐던 S&T 모티브의 총들도 중고시장에서 기존 판매값의 10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총들도 판매가는 한 $200 선이었는데 현재 $2,200, 이렇게 높게는 $2,900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S&T 모티브는 구시대 총의 성능 개량형 모델 출시를 통해 현지인들의 향수를 자극시켜서 포화된 미국 총기 시장의 판을 뒤흔든다는 전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